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예, 예. 제가 이제 요 강의 요청을 받았었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올해까지가 이제 민속박물관 근무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쭉 몇 가지가 떠올랐었어요. 제가 1999년도 12월 달에 민속박물관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25년 아니 1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제 공직 생활을 막 거의 끝내게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 전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박물관 생활을 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보람 있고 또 뜻깊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로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배교육과에서 했었던 건데 박물관 협력망 사업, 협력망 사업을 한 2년 반 정도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본적인 걸 좀 많이 다졌었고 그때만 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협력망 사업 맞춘 후에 전시운영과로 옮겨갔는데 그때 그 상설 일관 개편, 상설 일관 개편, 이 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이 상설 전시장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개막하고 그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더할 수 없는 기회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또 뜻깊었고요. 그때 2007년도 12월 달에 이제 재개관한 그 상설 일관 한민족 생활사관이라고 이름했던 그게 2000 아마 17년도까지 아마 운영이 됐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하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11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부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몸이 굉장히 그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관에 대한 모든 설명하면은 저를 부릅니다. 기획자라는 이유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이 좀 분주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던 그런 또 사업이 있었고 또 들자면은 그리고 나서 영국가에 가서 이제 또 연구 조사 사업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 인형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전국을 세계 한 10개국 정도를 누비면서 그 조사를 하고 두 권의 보고서로 그러니까 세계편, 한국편 해가지고 그걸 냈었는데 그때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조사 부분 특히 이런 거죠. 다른 여타 부분의 사업들은 제가 내적으로 축적된 것을 이렇게 좀 쏟아붓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런 쪽의 사업인데 반해서 세계민속조사는 내적으로 굉장히 축적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7년도, 18년도에 조사를 부지런히 다녔었는데 그때 축적된 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식들이 지금까지도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할 바로 이 민속박물관 파주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파주관에 간 게 2021년도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 만 5년, 1개월 부족한 만 5년을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개관 전에 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큰 계획들은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세워졌고 저는 이제 가서 구체적인 개관 준비하고 그다음에 개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운영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부서에 가장 오래 있었던 때는 또 파주관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 2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4년 6개월이 넘어가고 그때만 해도 막 갔을 때만 해도
가장 파주간 경험이 일천했었는데 지금은 돌아보면 다 떠나가고 제가 어느덧 그 큐레이터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부서장까지도 맡게 되고 그렇게 좀 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예를 든 요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마지막 말년이죠. 말년 그것도 가장 긴 기간 약 5년 동안 몸담았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쳤고 무엇보다도 공간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어서 굉장히 많이 남게 됐고 그래서 가장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이 파주간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파주간 관련돼서는 여기가 이제 개방형 수장고다 보니까 개방형 수장고라는 거는 말을 많이 붙였는데요. 수장고를 쉽게 하면 수장고를 오픈하는 겁니다. 보통 수장고 하면은 아주 특별히 인가된 사람들 외에는 박물관 직원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장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극히 출입이 통제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활짝 열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100%다 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장고를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방 수장고를 란 말을 썼고 그걸 이게 운영해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방형 수장고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획부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 거는 저희 파주관이 최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개관하고 나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다녀갔을 때 누군가를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안내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이제 저희 파주관의 편제가 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고 소장품 관리팀이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카이브 교육팀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기획팀이 이 파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대외 협력 부분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 김윤종 연구관이 그 일을 많이 담당을 하다가 이제 본관으로 이제 발령받아 오면서 그 이후로 제가 또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제가 안내를 거의 많이 도맡아서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살이 붙고 그다음에 경험이 붙고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게 틀도 잡히고 또 반응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파주관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야경 사진이죠. 혹시 밤에 파주관 와 보신 분들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여기 이제 야경을 찍은 건데요. 저희 파주관이 2022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1년에 딱 한 차례 야간 개장을 해요. 수장고 달빛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마침 올해는 9월 19일부터 20일 날, 그러니까 바로 요번 주네요. 요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때 와서 보시면 아마 저런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정말 야경이 멋있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다시면 저희가 보통 6시에 문을 닫는데 이때만은 저녁 9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매년 2022년부터 매년 야간 개장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전으로 겹빛전을 해요. 개방수장고 중에 한 곳 16수장고라고
목재를 그 주로 경납하는 수장고가 있는 개방형 수장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한 차례씩 또 저희가 특별전을 하거든요. 그 특별전한 주제를 저희가 보통은 저 건물 자체가 보면 창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있는 그 대로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특별전 할 때마다 저 중앙부의 로비 창문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큰 그 사인몰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겹빛전이라 저렇게 겹빛으로 해놨는데 이쪽 주간 사진하고 또 야간 사진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서 겸해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먼저 그 파주관에 대한 어떤 미션이랄까요? 아니면 정체성이랄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문장은 딱 그 2014년도에 개방수장고의 정보센터 건립 기본 계획 연구라는 보고서에 잘 명시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수집된 유무형적 민속 자료에 대한 보존 처리와 수장을 담당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박물관의 역할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그 시설의 공개 정책에 따라 개방형 수장고 시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료의 정보화를 통해 개방형 수장고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수집된 자료들, 그러니까 일단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그게 수집 형태는 기증하고 저희가 공개 구입하고, 그죠? 경매 구입이 아니고 구입하고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것, 그걸 수장이라고 하죠. 수장, 요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장고 시설을 대중에게 이제 공개한다는 거. 말 그대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장고 시설은 대부분이 비개방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주관은 그걸 대중에게 공개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정보화라는 것은 저희 박물관이 일찍부터 아카이브라든지 아니면 자료의 디지털라이징, 그러니까 디지털화 작업에 많이 그 눈을 돌려서 축적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등록된 소장품의 수량만도 한 17만 점이 넘는데 그 전량 다 유물 사진부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보들 다 프로그램화돼서 다 디지털라이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에 더해서 이제 아카이브 자료가 9월 1일 현재로 110만 점이 넘어갔어요. 근데 아카이브 자료들은 기본적인 저희들 수집 정책 그리고 서비스 운영 정책의 주된 방향이 일단은 오프라인된 자료도 다 디지털라이징 하는 겁니다. 일단 전부 다 스캔을 뜨든지 아니면 디지털된 자료를 파일을 받든지 해서 전량 다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그것을 서비스하는 걸 분류해서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 110만 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디지털라이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경우도 별도의 그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축적된 그런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 이 본관에 있을 때는 이 아카이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이제 검색 그런 부분들이 이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제공되질 못했었어요. 대부분의 온라인상에서만 제공됐는데 파주로 옮겨지면서 파주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이제 민속 아카이브 정보센터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개방된 수장고 안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씩. 그래서 거기서 그 각기 개방된 그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또 자료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미디어 월이라고 하는 소장품 정보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사진으로 설명드릴 텐데 6개의 이제 터치 패널로 해서 이미지 중심으로 마음껏 저희들이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담당할 수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마련할 수 있었고, 그게 바로 파주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렇게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또 하나의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개방하고 왜 공유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미예요. 물론 저희도 이 개방형 수장고 자체가 활용 부분에 들어갑니다. 활용, 그렇죠? 그 자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방형 수장고라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활용이 들어가는데, 일반인도 여기 와서 그것들을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각자 이제 전문 분야 아니면 특장되는 부분이나 관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개방형 수장고로 시작을 했어요. 또 개방형 수장고 아니면 민속 아카이브 정보센터, 그런 개념으로 성격 규정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운영을 하고 설명하고 같이들 방문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하나 등장하고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는 거다는 걸 결론을 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장고가 어떻게 보면은 전시 공간화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에서만 누렸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3차원 우리 실제 공간에 또 구현되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으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개방형 수장고, 그러니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줄여서 파주관은 상당히 우리나라 박물관사 쪽으로도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여튼 획을 긋는 그런 박물관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에 또 하나의 장기 플랜을 간단히 소개할 텐데, 그게 결합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박물관 클래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 직제를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6개 과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유물과학과 한 부서가 파주로 옮겨왔다는 걸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파주관 그 MI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파주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본관에 있을 때도 수행했던 건데, 보존과학, 그 다음에 수장고, 소장품 관리 및 그 수장고 관리, 그리고 민속 아카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파주로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보존과학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됐고, 또 보존과학 자체가 나름대로의 상설전 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보존과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허가된 사람이 또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보존과학실이라는 상설전 시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내일 저 기획2에서 전시가 하나 오픈할 겁니다. 신구법 천문도 가지고. 그게 저희 열린 보존과학실에서도 몇 개월 전시를 하고서 이렇게 온 겁니다. 실제 원본은 한 5, 6주밖에 전시를 못했었고, 복제품이 거의 8, 9개월 정도 전시를 했었네요. 작년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가 팝업 전시라고 그래서 두 복제품하고 원본을 또 한 5주간 저희가 파주관에서 특별 전시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걸 모태로 해서 우리 본관에도 한번 신구법 천문도를 제대로 한번 전시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듯이 보존과학도 애초에는 비공개 영역에서 극도의 이제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작업을 해왔고 성과물을 냈었지만 이제 파주관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열린보존과학실이라는 전시실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그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도 특히 그 진로 체험 교육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진로 체험 교육은 다른 데서 언급할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그 일반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면 대부분 인문 쪽, 뭐 역사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얘기한 열린보존과학실의 그 전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이공계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럼 박물관에도 이공계 사람들이 있느냐 했더니 예,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죠. 보존과학도 있고 아니 시설관리라든지 다른 부분에 눈에 안 띄는 부분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보존과학 쪽에 진로체험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주의 진로체험교육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고 그걸 몇 년 동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개방형 수장고 역할입니다. 보통 수장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장고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소장품들 수집하고 그리고 또 분류하고 하는 등록까지 하는 그런 일을 막내 했었는데 여기 이제 개방형이 붙은 거죠. 근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를 다 개방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총 16개 수장고가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 10개 수장고를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비개방 수장고는 여기 본관에서 하듯이 그대로 수장고 운영하듯이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0개 수장고 경우에는 그 중에서 7개 수장고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얘기했죠. 수장고를 전시화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100%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상설 전시장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저희들이 인력과 또 예산을 좀 들이게 됐습니다. 또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속 아카이브입니다. 민속 아카이브가 본관에 있을 때는 아마 여러분도 민속 아카이브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과물이 어떤 건지 어떤 결과물이나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그런 걸밖에 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검색하는 거라는. 그런데 파주관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정보센터라는 큰 공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 정보 검색, 그다음에 영상 검색대, 그리고 아카이브와 관련된 상설 전시장 이렇게, 그다음에 기증실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 전에 했던 아카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집이라든지 등록, 관리하는 것들은 물론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추가된 게 아카이브만 전용 수장고를 갖게 됐어요. 물론 다 비공개 영역이긴 하지만 3개의 수장고를 또 갖게 돼서 그것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된 거는 이제 독립청사를 갖게 되다 보니까 본관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민속기획과에서 모든 청사 관리라든지 뭐 관람시설 관리 그런 것들 하고 또 서배교육과에서 일부 그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독립청사를 갖게 되니까 그 청사에 관리된 여러 가지 또 업무들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보안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차,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그 방호라든지 안내 등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일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담당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은 크게 안 늘었지만 그 업무량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주관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거의 80명 내외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학예직은 11명, 연구사가 11명이고 연구관이 4명이니까 15명입니다. 그리고 학예원으로 분류가 되는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이 한 25분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기능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역인데요. 실제로 아마 들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파주관에 왜 그 수장고를 파주관에 지었고 그쪽에 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려면 31년도에 세종시로 본관이 가면 거기에 동시에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저희가 수장고가 파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12년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게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네요. 제가 박물관에 99년도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박물관 이전 문제가 이미 거론되고 있었어요. 딱 갔더니 우리 박물관 경복궁에서 나가야 된다더라. 계속 그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고, 그때부터 계속 이전 계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돼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물론 31년도에 이제 가는 걸로 돼 있지만 거의 한 30년 이상 걸리게 된 셈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10년대 그 전후에서 이렇게 이전 계획이 세워졌었어요. 뭐냐면 본관은 용산 중앙박물관은 용산의 가족공원 옆에 한 공간, 한 만 제곱미터 되는 그 공간으로 가는 거, 이게 확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한글박물관 뒤편 쪽입니다. 거기로 가고, 거기가 공간이 좁으니 나머지 수장고 시설은 서울 근교로 빼는 것으로 이원화 정책이 추진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뭐 프랑스라든지 몇 개 선진국에도,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근교에 수장고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은 아시지만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죠. 본관 용산, 그다음에 수장고는 도시 수도교 서울 인근의 한 지역. 그래서 이렇게 대체 부지를 막 알아보다가 저기 나와 있지만, 보지만 2012년도에 저희가 비축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국 어디에나 그 정부 국유지가 많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꽤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요. 근데 그런 땅들 중에 활용되면 좋은데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계속 정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이렇게 후보지를 알아보다가 바로 헤이리 옆에 기재부 소유의 25만 제곱미터의 땅이 그런 이제 그 비축 부지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쪽에 토지 사용 허가 신청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9월 24일 날 그 사용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승인 면적이 6만 5천 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 6만 5천 제곱미터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건축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파주시의 그 문화예술 기관들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딱 50%인 거예요. 굉장히 여기 도심보다 굉장히 더 엄격하죠. 원래 문화시설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밀도로 짓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근데 왜 6만 5천인데 3만이냐? 여기서 5천은 그 진입 도로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에 대한 3만에 대한 연면적 건축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 중에서 3만 중에서 3대 2로 저희들이 사용 비율을 나눴어요. 그래서 18,000은 저희 민속박물관이, 12,000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활용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됐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단계 민속박물관 현재 그러니까 들어서 있는 개방의 수장고를 건립한다. 그 취지고요. 10,000제곱미터 정도.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한다.
아까 됐지만 12,000을 나눠 가졌다고 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3단계는 아무래도 10,000 가지고는 부족하니 그 추후에 파주간을 중축한다.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 3단계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016년도 9월 달에 이 파주관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고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6년 12월 달에 당선작이 발표가 돼서 로비에서 약 한 달 정도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의 토대가 바로 그 당선작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쭉 해서 2년간 건축 공사를 해서 2020년도 7월에 준공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 동안의 개관 준비를 해서 2021년도 7월 23일 공식 개관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21년도 5월 4일 날 시범 운영을 저희들이 약 한 8주인가 9주를 합니다. 해서 한번 운영 결과를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때가 코로나가 심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관을 하더라도 뭐 회당 인원을 제한을 받았어요. 뭐 20명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관을 했고 그래서 개관 행사를 하질 못했어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개관 행사는 만 1주년이 되는 2022년도 7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돼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장품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삿짐을 싸려면 가정집에서도 이삿짐을 싸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져갈 거하고 안 가져갈 거 뭐 분리하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 이제 소장품도 전체를 이전과 관련돼서 실사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있는지 다 유물대장 통해서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분류하면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포장 작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시기는 2020년 4월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옮기면서 경납한 거는 2020년 10월부터 옮기기 시작했고 경납은 2021년도 4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그 큰 기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해포하고 경납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실사 확인해서 포장하고 그다음에 운송하고 뭐 운송도 보면 다 무진동차 뭐 전문적인 운송업체 이용했었죠. 이게 여담이지만 이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불경기였어요. 그래서 업체 중에 한 관계자분이 저희 박물관 때문에 좀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경기를 잘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송을 하고 해포하고 이렇게 해서 경납하는 것까지 지금 경납하는 것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총 여기 보시면 제가 이쪽 포장하고 운송하는 것까지는 담당을 안 했었고 해포부터 담당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서울부터 파주까지 정확히 48.8km입니다. 그리고 총 41개월이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가정집도 이사하는데 상당히 힘든데 저희 거의 아까 저희 소장품의 총수가 17만 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옮겨온 건 아니고요. 약 한 14만여 점이 파주로 옮겨왔어요. 특히 소량품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본관에도 수장고가 운용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설전시장에서 이렇게 교대할 그런 자료들 하고 그리고 대형 유물들은 이 본관에 아직도 다 있습니다. 여기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수장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지만 아까 요거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수장 영역이 이제 한 4,300, 교육 사무 영역이 많이 1,200, 그다음에 편의 유지 관리가 한 4,60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시설은 이제 쭉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개방형 수장고부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일단 박물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본관을 기준으로 하면 박물관 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관 형태를 띄었다고. 그래서 뭐 이건 크게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수장고가 이원화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관에 다 있을 때는 본관에서 예를 들면 전시를 준비하든지 그럴 때는 이 관내 이동이니까 유물의 출경납이 좀 간소했었어요. 근데 파주로 가다 보니까 파주는 거의 그 그러니까 대회 기간에 대여하는 거와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좀 번거롭고 좀 부담으로 좀 안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방형 수장고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관람 영역, 관람 방식은 저희들이 개방형 수장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열린 수장고하고 보이는 수장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열린 수장고는 이제 저희들이 전면 개방을 해요. 전면 개방을 하고 자유롭게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수장고는 창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 구조는 비개방 영역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특별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좀 모집을 해서 보이는 수장고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하나 일환으로서 저희가 그래서 개관 1주년 때 행사로는 아예 그 비개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장품이 처음 들어와서 경납되는 것까지 과정들을 모집된 관람객을 인솔 해서 그 과정을 다 밟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램프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가지고 하역장부터 해서 쭉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개방 수장고는 열린 수장고하고 보이는 수장고로 나눠진다. 그리고 진열 방식은 전시 공간에서,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수장 경납형으로 진열한다. 그래서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전시장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설명문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하죠.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 수장고다. 수장고기 때문에 어떤 설명문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다. 대신 각 수장고에 2대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돼 있고, 그리고 대신 그렇지만 수장고 안에서 소장품을 좀 전시 형태로 좀 경납을 합니다.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공간 효율성 때문에 빽빽하게 경납을 해요. 경납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의 그 장을 짜서, 아니 장이 아니라 그 경납장이죠. 경납장 내지는 상자를 잭작을 해서 거기에 촘촘히 넣어가지고 넣습니다. 넣는데 이 개방형 수장고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경납된 소장품들은 다 보여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로비에 들어왔을 때 아래 위층 1, 2층으로 볼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 부분들이 수장고 외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뜻 보더라도 그 보이는 게 나름대로 가지런하게 보이죠. 이게 그냥 공간 효율성 따지고 그냥 빽빽하게 넣었으면 아마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저희들이 파주에 가보시면
요 2층 난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조망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아주 그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잘 찍는 지역인 지점인데요. 거기서 딱 보셨을 때 제일 좋은데 이게 보시면 이게 하나의 수장고인데요. 수장고가 기본적으로 건축으로 해는 이렇게 정자 형태로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철골 구조로 안전하게. 그런데 보시지만 그 철골 구조에 4개씩의 경납장이 딱 배치가 되죠. 이게 가리지 않으면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자 형태의 프레임, 약간의 짙은 회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의 4개의 격자장이 보이게끔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납장은 6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6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격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프레임에 그 소장품들이 가리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하는 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거를 총 6개 방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물이 한 6천여 점 정도의 소장품이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량품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이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소장품을 넣어놓는 장도 이제 격자장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다 이제 넣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그 소장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격자장도 그 사이즈가 다 나와요. 그죠?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CAD 작업을 했어요. 그대로 이제 컴퓨터에서 모의 작업을 배치 모의 작업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 이렇게 해서 다 배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입체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어울리게끔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배치가 괜찮습니다. 대신 다만 수장고의 경납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수장고 부족에서 지었지만 개방형이라는 것들을 하게 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개방하고 또 보다 그 수장고에 있는 소장품들을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던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당선작이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게 잡았어요. 개방성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개방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건물 자체 사통팔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전면이 유리벽이고요. 또 거의 서양에 가깝기 때문에 서쪽 방향에 가깝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햇빛이 들어와요. 이 수장고 안에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특히 빛 하면 소장품에 가장 해로운 거고 가장 방지해야 될 거인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사진들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개방 수장고에 있는 6개의 방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다 재질상 도토기류 아니면 석재, 유리 제품들입니다. 빛의 영향이 없는. 그다음에 외기의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는 자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수장고 하면 재질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질별로 온습도 반응하는 게 좀 달라요.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습도에 약하겠죠. 다른 재질보다. 그래서 금속 유물이 많은 곳은 특히 습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항온항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수장고에는 항온항습을 해야 된다. 이게 항자가 항상 항자예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사람도 일정한 온도, 우리가 쾌적한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습도도 한 40~50%? 너무 또 내려가면 건조하면 또 안 좋죠? 보통 우리도 보면 사람도 20도 내외, 그 다음에 습도도 한 50도 내에 살면 굉장히 쾌적하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몸이 참 편안하죠.
유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을 유지하는데 보통은 20도 내외,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하는데, 금속 재질만큼은 40%에서 50%대를 유지합니다. 10%가 좀 낮죠. 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희가 아카이브 전용 수상고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 필름이라든지 약간 그 화질과 관련된 것들, 필름류와 관련된 것들은 또 그 정도 온도 가지고는 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그곳만큼은 좋은 수상고를 만들어서 수상 온도를 4도 정도, 그 다음에 습도는 30%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고 중에 하나는 4도 유지, 그 다음에 30% 유지. 그래서 그 수상고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벌 세울 때 그걸 좀 보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서늘해요. 오래 못 있습니다. 잠깐 꺼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출력납할 때는 그 중간에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 하루를 묵힙니다. 왜냐하면 바로 빠져나가면 바깥하고 온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료에 영향을 주셔서 하루 정도는 묵혀서 내보내고, 또 하루 묵혀서 또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항온항습을 유지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개방일 수상고의 로비에 있는 그런 곳들은. 그래서 여기는 재질로 이렇게 그런 거에 영향이 없는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고는 재질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이, 빛의 영향이 덜한 그런 재질로만 개방일 수상고를 구성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상고는 재질별로 분류하는데, 그 수상고 각각의 수상고 또 내부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용도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도 기능,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놔야 찾기가 쉽겠죠.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각 방에 들어가면 비슷한 자료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기 보시면 쭉 나오죠. 1층 여기 보시면 1층에 뭐 시루, 젖독, 뭐 항아리 이런 게 쭉 있다고 그랬죠. 식생활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아마 오시면 아시지만 주로 1층에는 식기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도자기들이 많죠. 식기류들이. 이제 금속기들은 이제 그 대신 둘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예. 그래서 식기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기도 보면 종류가 많죠. 용도 기능별로. 뭐 국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간장 용기라든지 등등, 뭐 분류하자면 굉장히 중분류, 소분류 들어가면 굉장히 많게 되죠. 예,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품을 관리할 때 등록 절차에 대중, 소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를 하면 큰 수상고가 정해져요. 예를 들면 식생활이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째 수상고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정해지고, 중분류하고 소분류까지 가다 보면 몇 번째 장, 몇 번째 단까지 가는 게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맷돌하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다디밋돌이 2층 수장 공간에 하단부에 쫙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의생활로 묶어가지고 그 다디밋돌을 한 방에다가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계획이었을 뿐이지, 그랬다가는 보시면 이게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수장고의 방 하나가 약 한 5톤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디밋돌이 한 100개 이상 들어갔다 보세요. 좀 안전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수장고입니다. 16수장고는 1층 공간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목재류를 보관을 해요. 목재를 보관하고, 개방일 수장고 중에 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노비에 있는 6개가 현관에서 오픈되고 해서 막 빛도 들어오고 막 외기 영향도 받는데, 이 공간은 그래도 밀폐가 돼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존 환경은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목재를 여기다 선정을 해서 경납했던 이유는 대표적인 소장품, 컬렉션, 저희들이 저희 민속관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컬렉션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다지 소반 떡살 다식 쪽을 했고요. 특히 소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국내 어느 박물관도 그렇게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소반을 소장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서서 보관하고 있고, 또 이 공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아까 겹빛전 한다고 그랬죠.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특별전 할 때는 가장 아래쪽에 1, 2, 3단을 비워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전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이는 수장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수장고는 어떠냐면 창문을 통해서 그 비개방 수장고 내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기 보면 직원들 3명이 일하는 게 있죠. 저기 보면 직원들 그 오른쪽 편에 창문이 있죠. 창문이 있는데 요 창문 밖에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상당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직도 보면 아이들이라든지 하면 유리창문을 두들깁니다. 직원들이랑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은 많이 익숙해져서 상관은 없고요. 다만 그걸 한 거는 저희가 저 칠수장고라는 곳이 소장품 등록실이에요. 그래서 소장품이 어떻게 등록되고 있는 것들을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작업하지 않을 때는 반대편 벽면에 한 10분짜리 영상이 틀어져요. 소장품의 등록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이 틀어져서 그걸 통해서 소장품이 박물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등록이 돼서 정리돼서 경납되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 참 좋은데 저도 좀 많이 이렇게 몰입이 떨어지네요. 역시 현장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최대한 살려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물론 개방일수단과도 중요하지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속 아카이브, 특히 아카이브 쪽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었다는데 또 파주관 이전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능하고 전시 기능하고 아카이브 기능, 아카이브 검색 기능을 함께 가진 공간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여 가지고 뭐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라키비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공간 구성이 아카이브, 민속 아카이브 쪽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간은 정보센터,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오픈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열람실로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열람실이 기증실 옆에 전문가 열람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일하는 곳 중에 중요한 이제 디지털 화실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카이브 관련돼서는 100%다 디지털라이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뭐 용역을,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디지털라이징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디지털을 해야 될 그런 기계들이 어떻습니까? 다 옛날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VHS 기계, 그 촬영 그런 거,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넣으면 또 그게 돌아가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그거하고 연결돼서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라이징하는 기계가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화실의 기계 장비 자체가 거의 유물급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시장 뒤져가지고 그 부품구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지가 한 20년도 넘었기 때문에 국내 어느 박물관보다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바로 이런 디지털 화실이라든지 이런 아카이브 등록실 같은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수장고 세 곳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온 수장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일부 영화 필름, 특히 그 옛날 그 릴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상영기에 돌리는 그런 것들 중에는 실온에다 놔두면 그냥 이렇게 발화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특별히 저희가 거의 냉동고 비슷한 그 저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특별히 보관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 닐 필름 중에 하나를 이제 디지털라이징 하려고 저희들 자체 기술은 안 되니까 영상 기록원에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냈더니 거기서도 어렵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영구 미제는 아니고요. 그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관련된 기술이 더 진보돼서 그런 게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굴도 마찬가지잖아요. 섣불리 발굴했다가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무령왕릉 발굴로 많이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살펴가지고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술의 진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기술 진보와 관련돼서 그 아카이브 쪽은 이 서비스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영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고 그래, 하드웨어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드웨어로 구현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저도 2007년도에 상설전시장 할 때 아주 영상 작가 통해서 아주 고화질의 정말 좋은 그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당시 하드웨어로는 그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서 용량을 막 대폭 낮추고 그러면 화질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왜냐하면 컴퓨터 모니터로는 거의 뭐 3D급으로 확 나오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 통제시에서 제 영상 부러지는 형태로 그 이렇게 상영을 딱 하게 되면 화질이 막 뚝 떨어지고 2D밖에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속상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후, 막 20년 후 오니까 어느 정도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긴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영상기 쏠 때 빛이 밝으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대낮에도 쏴도 잘 보이죠. 예, 그럴 정도로 진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뭐든지 좀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카이브 쪽은 특히 더 그런 우리나라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뭐 그 안에 그 사이에도 기술을 기다리지 않고 자료들을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인멸하기 때문에 아카이브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상, 뭐 음원, 기타 이제 뭐 문서 자료 같은 걸 적극 대대적으로 저희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독립영화 자료들을 수집한 적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집했냐면 그 관련돼서 일하던 분이 더 이상 그걸 떠안고 있기에는 자기 작업 공간이 부족하대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가져갈 수 있겠냐 했더니 처음에는 영상기록원 쪽에 알아봤었는데 영상기록 쪽에 그런 자료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이 완제품이야. 소위 말하는 완전한 영화 작품이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도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영화의 내용보다 영화 이렇게 찍으면 어떻습니까? 독립영화 찍으면 다 독립영화들이 대부분 일상생활 공간에서 많이 찍죠. 그 당대 주로 80년대 90년대 찍은 것들인데 그렇다면 그 자료들에 드러나는 화면들은 다 80년대 90년대 생활상들이에요. 생활 배경들이에요. 저희는 바로 그런데 의미 두고 가치를 두고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둔 자료들도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형태지만 보관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당시 생활상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활용에 많이 방점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뭐 연구 자료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의의를 두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거 한번 더 첨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센터에는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전시. 요거보다는 요 자료 가지고 설명 아예 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설전시장이 이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사진 액자처럼 돼 있고 주로 이제 아카이브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대부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원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서류도 이렇게 조이스처럼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자료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요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반인들한테 아카이브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왼쪽 쪽의 벽면에는 저희가 인터랙티브 반응형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아카이브 자료가 수집부터 관리돼서 활용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체험형으로 터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도 알기 쉽게 풀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가운데 있는 큐빅은 저희들이 저기에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저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료들 있잖아요. 만든 자료들을 저기에서 상영을 합니다. 지금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전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리랑 모두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가지고 아리랑 관련된 것들을 엮어가 4부로 엮어서 약 한 3,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디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미디어 저기에는 큐빅 같은 저기에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3시 관련된 영상들을 자체 편집해 가지고 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1952년도에 미군 종군 기자가 찍은 칼라 영상도 기증받은 것 틀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버스턴이라는 분이 기증해 주신 자료. 그게 이제 전방에서는 한창 전쟁이 막 치열할 때인데 부산의 수영만 지역을 이렇게 찍은 칼라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화질도 좋고요.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기증받을 때 당시 1952년도에 칼라 영상이 있을까? 이거 위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1950년 고 무렵에 52년 고 무렵에 코닥 필름에서 아시죠? 거기에서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있는 PX에 칼라 필름 시제품을 뿌렸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코닥 덕분에 저희는 이제 아주 생생한 칼라 영상을 갖게 된 거고 거기에 저희들도 연구자로서 그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으면 어떨까? 혹시 수영만 쪽에 가면 있지 않을까? 실제로 갔다고 그래요.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52년도니까. 요때가 아마 2000년대 그 무렵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2010년대 무렵이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서 찾는데 60년도 더 지났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생존하지 않은 그때 어린아이들 중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딱 한 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으면 또 그 어린아이는 기억이 없겠죠. 없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또 이게 나름대로 등장하는 인물을 찾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또 나이가 되면 또 더 부가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여담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어떤 자료는 그 민속조사 보고서예요.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걸 겁니다. 요걸 건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문교부라고 있었죠, 그죠? 문화부가 독립된 거는 이영 장관이 초대니까 아마 노태우 정부 때인가 아니면 저기 맞죠? 노태우 1990년대니까 맞죠? 아마 문화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마 노태우 정부 때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고전에 문교부가 같이 있었잖아요. 문화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 조사를 할 때 그 박물관 자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특히 그 뭐 문화공부 같은 데서 지금 문화청으로 독립돼 있는데 뭐 문화유산국 같은 게 하나 문화재 관리국이 있었어요. 예전에 문화재청이 있기 전에 거기서 이제 뭔가 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각 그 지자체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걸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공문으로 협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내면 양식 가져가서 보내면 그걸 이제 이게 해서 이게 보내줍니다. 공문으로 왔으니까 회신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정성껏 잘 그려져 있고 칼라로 막 색칠이 돼 있고 뭐 수채화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정밀로 이렇게 막 스케치돼 있고 어떤 건 사진 찍어서 사진까지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당대 요즘이야 뭐 이렇게 디카로 찍고 뭐 이렇게 다 찍잖아요. 모든 걸 찰칵찰칵 소리만 나는데 필기보다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수기로 다 했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인화해서 또 붙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나와 있는데 대신 이게 그 하나하나가 시간을 많이 공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그 치밀해요. 더 자세하고 요즘은 속도감 때문에 탁탁 찍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봐야지 하고 막 찍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그림이 좋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걸 깊이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도 한 2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생활 미술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4시간 그때 강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딱 가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 외에는 미술 제대로 그림다운 그림 그려본 적 없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림에 취미를 갖고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 외에는 그림 그릴 기회가 없잖아요. 딱 그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딱 그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그런 쪽을 계속적으로 설파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육도 다니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가장 먼저 하게 한 게 조수 보고 거기 조수 간분이 있었거든요. 그 조수 앞에 쓰면 그 조수가 이제 디카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서 그 출력을 해서 그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눠주고 그걸 이제 딱 책상에다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자화상을 그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자화상을. 그래서 도화지는 나눠주고 그리는데 처음 그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끼듯이 그리라고. 근데 격자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걸 하게끔 하는데 초보자니까 이게 뭐 명암이라든지 그걸 못 하잖아요. 유명한 화가들은 나름대로 골상학이나 뭐 인체 해부학 같은 것도 다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체를 묘사할 수 있다고. 근데 저같이 초보자들은 어때? 아무리 그려도 입체가 안 생겨요. 평면이지.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씩 터치를 해주는데 명암을 터치해 주는데 이제 확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제 사진을 그렇게 뚫어지게 장시간 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로 보더라도 그렇게 안 봐요. 이 그림이 주는 하나의 순기능이랄까 그런 것 중에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내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까지 한두 시간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 책을 사가지고 막 선 그리기부터 막 나도 한번 그림 한 그려보기까지 했지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림 그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사진이 주는 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파주관에 갔을 때
그 생활 속에 그림 그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단체를 하고 같이 콜라보로 프로그램 운영한 적이 있어요. 어번 스케치처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어번 스케치처스 그러니까 도시 그림 그리는 사람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 이제 설립자도 우리나라 쪽에 설립자도 만났었고 파주에도 그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초청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분들이 요청이 먼저 왔었어요. 이 박물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하고 그리고 실제 청인 강좌도 열은 적도 있었어요. 한 6회에 걸쳐서.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럴 정도로 그림이라는 게 또 사진과는 또 다른 물론 사진도 뭐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찍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 손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때 감흥이 갑자기 지금 그 보고서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고요. 여담이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상설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체험하는 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아카이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등재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영상대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 가지 조작을 하면 여기에 딱 등재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다 주제어를 넣으면 그거와 비슷한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 중에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걸 묶어 가지고 한 4-5개를 같이 묶어서 딱 띄워줘요. 개인이 올린 거하고 그거 가지. 뭐 여름이면 여름차리만 뭐 본인의 사진이 있으면 여름과 관련된 아카이브 사진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딱 보내져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서관도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는 주로 저희 박물관 자체 발간 도서들. 왜냐하면 이제 검색을 하다가 책을 보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거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발간 도서들도 다 분류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또 한쪽 안쪽에 기증자 서가라고 해서 아카이브 자료, 기증 자료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바꿔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요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전시를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기증 받았던 자료들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 아일린 커리어 여사라고 그래서 지금 파주관에 가면 그 탁자를 좀 전시하고 있는데 그 기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다지하고 서양식의 뷰로 서양식 가구 중에 책상이 있어요. 그걸 결합한 형태예요. 그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그 자료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 테일러 상해에서 그걸 외국인들한테 많이 팔았대요. 그때 국내에 거주하던 저 기증자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렇죠. 외할머니가 그걸 사서 쓰다가 그분이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갔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영국에 있는 딸한테 그걸 다 주고 그 따님이 요양원까지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어요. 저희 만나고 나서 몇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에 그 돌아가신 그 딸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산 사람의 손녀가 저희한테 기증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사진 자료도 많이 기증해줘가지고 자료집도 만들고 했는데 그분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전시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것들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가서 고려인들의 자료들을 수집해 오고 있고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 자료들을 수집해 왔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연해주 쪽을 좀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걸 이렇게 수집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세종관도 옮겨가고 하면 소위 말해서 세계 미술관과 관련돼서 디오스포라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외 동포관 같은 걸 하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민속연구과에서 재동포 해외조사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서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그런 게 수집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자는 측면에서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관에 가면 그걸 할 계획이고 저희가 올해 아마
2010년대 저희가 아리랑 특별전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국내에서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료를 많이 협력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쪽에 또 아리랑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기증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거의 한 10,000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하면 아리랑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 재외동포도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나중에 31년도에 세종에 아마 상설전 시간이 개관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한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맛배기로 간단하게 이제 파주관 기증자의 서가 코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모인 것들은 저희들이 묶어서 자료집도 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서비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자료 관련된 여러 가지 서버들을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소장 자료, 소장품 관련돼서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관리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뮤지엄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랑인 이제 민속 대백화 사전 또 그 자체 서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뭐 이거는 뭐 해외에서도 워낙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어권 그다음 스페인어권 그런 데서는 뭐 검색률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한류 쪽에 한 1,000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류 사전도 펴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카이브 쪽은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외에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또 가지고 있는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존과학 쪽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연계해가지고 좀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의 발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영상 같은 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게 묶을 수가 없어요. 연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영상 관련된 영상 자료는 저희 파주에 있는 아카이브에 영상 검색대가 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일반 이렇게 검색하는 데서 영상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싶은데 영상이 얹어지면 영상은 아시잖아요. 파일 자체가 용량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할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망을 깔아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이제 개방수당구에 각각 각실에 2대씩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예요.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의 전면에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해놨어요. 검색하기 편하게. 그걸 이게 터치를 누르면 아니면 아랫단에 그 유물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정보가 뜨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아주 파주관의 아주 특색 자랑 중에 하나죠. 여기도 써 있지만 축적의 제가 심이라고 아주 강조를 해놨는데 6대 이제 터치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17만 여점에 저희 소장품이 이미지 중심으로 쭉 돌아가면서 계속 뜹니다. 요게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소장품 관리하는 시스템,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하고 실시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량 공개하겠다는 100% 공개하겠다는 걸 취지에서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지별로 이제 눌러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각 누르면 거기에 이제 그 QR 코드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QR 코드를 개인 그 스마트폰 가지고 딱 하면 연동이 됩니다. 거기에 담아갈 수도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대해 미디어 아트도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이 요거를 미국에 있는 클리브랜드 미술관에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클리브랜드 미술관 관장 일행이 저희 파주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봤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근데 또 몇 가지 설명을 하니까 저희께 업그레이드 판이거든요. 클리브랜드 거는 여기에 몇 개만 선별해서 심어진 거예요. 하드웨어에 심어진 것 뿐인데 저희는 아예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 쪽에서 새로 등록하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언젠가는 뜹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100%를 지향해서 했어요. 했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학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좀 이런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막 항의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저희가 100%를 지향했잖아요. 19금 자료들도 같이 뜨는 겁니다. 19금 자료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정적인 잡지 사진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자료들이 있죠. 좀 19세 이하에게 보여주기에는 좀 민망한 자료들도 자료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떠가지고 특히 여기 이건 글자물은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막 그림 이미지가 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무심코 누르다가 그런 거 너무 서로 민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기는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초창기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장 그가 특별한 게 바로 개방수장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센터 두 가지고 아까 제가 미디어월 소장품 정보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축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걸 활용해서 특별히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파주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해왔는데 그걸 또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수장현 전시라는 겁니다. 수장현 전시라는 말 아마 파주관에서 처음 썼을 거예요. 수장고형 전시, 수장형 전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수장고에서 하는 전시입니다. 쉽게 하면 그런 건데 이걸 좀 줄이고 근데 수장고에서 어떻게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들을 했었죠. 초창기에.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만 기획전시장 이렇게 가보면 한 전시 한번 끝나면 다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빈 공간에서 모든 걸 시작하죠. 기획전시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 기획안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공간 구획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걸 돋볼 수 있게끔 진열장도 짜고 영상이라든지 뭐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수장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그 위아래 1, 2층으로 있는 로비에서 보는 그걸 보통 저희가 일명 타워 수장고라고 하거든요. 6개의 그 방 다 고정돼 있죠. 아까 얘기한 16수장고 목재한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고정돼 있죠. 거기에다가서 특별전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고정돼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냥 수장 공간에 일정 공간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자. 그러니까 좀 이질적으로 튀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일단 포인트를 잡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수장고는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보시지만 이게 첫 번째 전시예요. 소소하게 반반하게 해서 일단은 아까 16수장고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소반하고 반다지하고 떡살 다식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떡살 다식만 살짝 가리면 전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소반하고 반다지 중심으로 특별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다만 저기 보시면 가운데 좀 이상한 게 놓여져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놓여져 있죠. 추가로 이게 만든 건데 그러면서 어떤 컨셉을 잡았냐면 전시 컨셉을 잡았냐면 저희 소장품하고 저희 소장품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면 저희 소장품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현대작가 작품들을 콜라보 전시를 한 거야. 섞어서.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공존인 거죠. 그런 쪽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소소반반전부터 해서 현재 겹비까지 네 번 전시를 여기서 매년 하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공예디자인진흥원 쪽에서 이제 협업 작가들 추천도 받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 관련된 컨셉에 맞는 작가, 현대 작가들을 좀 물색을 해서 작품을 좀 받아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소반반전에서 소반반다지를 첫 해에 이게 2022년도부터 22년도 5월 달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3년도 5월 달에 했던 겁니다. 이거는 나전칠기 가지고 했었어요. 나전칠기 쪽 모아서 보통은 저희가 3단까지 1, 2, 3단을 비워서 거기다가 나전칠기 좋은 것들을 많이, 나전칠기도 대부분은 목재로 만든 게 많잖아요. 물론 금속도 섞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여기에 놓인 요거는 이제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건데 현대 작가분이 그 나전을 실처럼 쭉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회화 그림인데 나전으로 그것들을 했죠.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름도 반짝반짝 빛나는 애입니다. 뭐 드라마 제목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짝반짝 빛나는 했고, 상당히 그 명품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던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간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주제로 해서 소품 위주로 저희들이 그 전시를 또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다 콜라보 전시를 한 겁니다. 현대작. 근데 요즘 뭐 이렇게 갓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갓집 다양한 형태가 많이 나왔었어요. 종이로 만든 것들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갓집을 많이 나왔었고, 여기 앞에 보면 뭐 안경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장품 분통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근대 것까지도 망라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비교해서 표주박, 이게 표주박은 틀은 이제 나무로 된데 지장한 거, 종이로 싸바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내주는데 표주박도 아름다운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했고, 또 분위기가 나게끔 이렇게 좀 3단한테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5년도 겹빛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신 시기를 좀 조절해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개관 기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겹빛은 뭐냐면 등하구, 저희들이 또 저희 박물관 등하구 컬렉션이 아주 좋아요. 왜 좋냐면 일제 시기 때부터 전기가 이제 서서히 보급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담당했던 전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전의 전신에 해당되는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전기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수집을 많이 했어요. 등하구, 전기가 들어가면 안 쓸 거 아닙니까? 등잔도 안 쓰고 여러 가지 등하고 안 쓰게 됐죠. 그럼 수집해놨고, 그래서 그게 해방 이후에 그대로 한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당시는 문화에 대한 그렇게 관심들이 없잖아요. 한쪽 창고에 계속 그게 있다고 쳐봐요. 애물단지 취급받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70년대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민속관 시절이었던가, 아니면 그 전에 문화재 관리국 시절에 그거를 전부 저희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니네 가져가라. 그래서 다 가져왔죠. 가져왔고 그걸 이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 대한제국식 것도 있고 조선 후기 거 쓰던 것들, 왕실에서 쓰던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 등하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별해가지고 쭉 이게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특별히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 말까지 하던가 11월 초까지 하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시하는데, 여기에도 현대작가 작품들을 같이 콜라보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시하면서 하나 기증받은 게 있는데, 그 오징어 잡으려면 등 키죠. 어구등 같은 키잖아요. 그 폐 어구등을 가지고 폐 집어등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작품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여기 가면 요 바로 지금 요 사진 찍은 위치쯤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작품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증받았는데 작품 무게가 거의 한 1톤은 아니고 한 5, 600kg은 될 겁니다. 그때 그걸 기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좋기도 하지만
어느 미술관에 이거 위탁 보관돼 있었어요. 이거 대여해가는 조건이 기증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미 꺼내가면 다시 못 넣으니까 아예 기증,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작품이.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요걸 하면서 참 그거예요. 저희들이 활용에다가 이렇게 많이 그 방점을 찍었던 게, 특히 요 16수단고는 소반 반다지 뭐 그거 했을 때도 그렇지만 예술 계통이나 그 건축 디자인 계통 사람은 상당히 좋아해요.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그럴까요? 목재가 주는 그런 뭐 질감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문양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물상들의 그 실루엣 같은 것들이 선들이 참 아름다워요. 어쩜 그런지 그게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이 줄 수 없는 그 곡선미,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거죠. 장인의 그 손길 속에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활용한 또 현대 작가 작품, 이런 특별전기에 같이 소개를 하니까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도 하고 이렇게 상품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그 우리나라 전통품 하면 지금 장인들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려면 거의 그 남들처럼 먹고 입고 그 포기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게 잘 살 수 있고 대접받아가면서 전문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어떤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게 잘 이제 그 어떤 시대를 또 읽어야 되고, 거기에 또 적재적소에서 저세 지원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박물관에 어느 정도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해요. 박물관에 또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무형유산 그런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 지원이라는 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무형유산이라, 특히 이런 기술은 무형유산이지만 그분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 제가 표현할게요. 작품이나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당대, 그게 주류였던 당대 시대는 게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아무리 전통적인 거라도 현대 사람한테도 경쟁력 있게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기술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자료도 계속 만들어지고 또 더 확대 발전해 가는 거죠. 전승 발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회에서 이런 저희들이 수장현 전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K컬처 해가지고 캐디언도 막 뜨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죠.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 또 재미교포죠, 그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좋은 소재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순수하게 우리 토착적인 데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게 아직 부족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도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처음부터 그게 그런 소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발굴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포장하고 홍보하고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협업이 필요한 거죠. 여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거에는 이런 콘텐츠가 있다, 이런 소재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예술가들이 그거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정확한 그 정보라든지 지식을 같이 습득을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또 정확하게 또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현대적인 감각 있게 다시 재탄생하고 재창조해내면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지원 위주로 가야 되지, 거기 또 간섭하기 시작하면 또 망가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16수장고를 운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만들어내고 잘만 주기만 한다면 홍보의 장도 많이 열어주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 찾는 거지. 실제 지금 여기 일관에도 그 소반 조그만 원반 나와 있죠. 예, 하정우 작가인데 그 경우에도 저희 박물관하고 또 작업하면서 밀라노에 전시도 갔었고 하는데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사고 싶지 않아요? 사고 싶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전통적인 원반이 16상고에 있어요. 딱 원래 지금 일관 때문에 거기 16상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그 16상고에 나란히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외형적인 형태는 똑같아요. 오히려 그 외형적인 나무의 질감은 전통적인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색조를 입히고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그 디자인을 하니까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예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타일 회사의 대표님도 한번 만난 적인데 그분은 타일 회사 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런 쪽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겠더라고요. 이게 전통적인 자료를 읽는 눈이 상당해요. 한옥하고 결부지어가지고 그걸 해내는데 요즘 뭐 잘 나가는 고급 한옥 호텔 같은데 막 하루 자는데 100만 원 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북촌에도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로도 하고 조명 같은 것도 얼마든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소장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천병 역할을 저희 그 파주상고가 할 수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 봅니다. 너무 이거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전시인데 이거는 이제 안타깝게 저희가 타워 일명 타워형 수장형 전시라고 하는데 타워 수장형 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3회까지 하고 올해 1월 달까지 하고 앞으로 올해 연말엔 못 합니다. 예산이 좀 없어서 이거는 잠깐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제 유리정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풀었냐면은 전체가 딱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특별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유물지도를 만들자. 그 견시 기획에 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리정원이라는 이름을 타이틀 둬서 여기에 경납되어 있는 자료들의 식물 문양을 다 뽑아보자. 식물 문양을 뽑아서 그걸 이제 범주화하면 약간의 위치 이동만 하면 그 식물 문양을 찾아서 각 방에 이제 주제도 주고 각 방에 어떤 방에서 주제도 주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유물지도처럼 찾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해설 프로그램을 반드시 붙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보물섬 찾듯이 찾아갈 수 있도록 6개의 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가면서 설명도 듣고 해당되는 유물도 찾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첫 해는 유리정원에서 식물 문양, 두 번째는 동물 문양, 세 번째는 문자 문양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 문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성황리했고 다음엔 좀 소재가 약간 고갈되는 것 같기도 했고 약간 예산도 마침 없고 그래서 올해는 쉬어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이는 수장고 앞에 간단하게 전시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건 아까 이제 칠수장고 이렇게 소장품 등록실에서 직원들이 작업하는 거 있었죠? 그 바깥에 관람자 입장에서 본 그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영상이 뜬다는 거, 유물 등록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물 이제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열린 보존과학실. 여기가 이제 보통 보존과학형이 또 하나 파주관의 큰 업무고 틀 차지하고 면적도 넓어요. 각 재질별로 저희가 4개의 재질 보존실을 갖고 있어요. 서화, 그다음에 이렇게 종이죠.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목재, 섬유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분석실 가지고 있고 뭐 엑스레이 뭐 약품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린 보존과학실이라 상설전 시장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보존과학하는 도구들 해놓고요. 요렇게 상설전시로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실이 있는데 엑스선실이 있어요. 거기에 소주꼬리를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촬영하고 거기에 겸해서 소주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보존과학 쪽에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존과학에 좀 아주 일반인들 생각하기엔 좀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이제 탄성이 자아나게끔. 그래서 처리 전의 유물 상태, 처리 후의 유물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탄성일 정도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존 처리하는 게 어떤 거란 걸 보여주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 벌레들이 많이 살잖아요. 물론 이제 수정관에 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역실을 거쳐서 와요. 우리 코로나 때도 검역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검역실 거쳐서 와서 검역하다 보면 죽은 사체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버리질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보존과학을 하려면. 그래서 딱 다 채집을 해서 곤충학자한테 보내서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박물관 사는 벌레 생물 방제에 관련된 책도 냈었고요. 그래서 어떤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희들이 또 서울관도 그렇지만 파주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연중 모니터링을 해서 연중 어느 시기에 어떤 벌레들이 창궐을 하는지, 좀 더 많이 생기는지, 개체수가 늘어나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서 정확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해서 그때 나왔던 벌레들, 보존 촬영에서 발견된 벌레들을 좀 느껴볼 수 있게 그 영상 프로그램, 터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그 징그러워하고 꺼릴 것 같은데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벌레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벌레는 이게 하다가 보냈는데 국내에서 살지 않는 벌레라고 판정을 받은 것도 있어요. 학명이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유물이 바다 건너갔다 온 거죠. 외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 벌레가 사는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도 알아내기도 하고. 이게 과학 수사대 같은 마치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하에 이제 저산소 살충 챔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현재 저희가 25% 정도 내외 되죠. 그거를 0.01% 거의 무산소 상태로 떨어뜨려 가지고 4주를 놔두어서 다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알까지 다. 이거는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업체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글박물관도 설치했고, 저희도 세종시에 가면 더 크게 잘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해서 정확하게 그 살충을 여기서 철저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몇 주를 놔둬야 되나, 1주 안 주고 2주 안 주고 3주 놔두니까 다 죽더라고요. 안전하게 그럼 4주를 돌리자 해서 4주를 돌려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수장고로 유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장 하나를 저희들이 보존과학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전을 계속해요. 매년 바꿔서. 그래서 그겁니다. 요거는 다리미 금속실에서 한 결과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목재실에서 탈 가지고 가면 가지고 했고, 요거는 이제 지금 나와 있죠. 이제 내일부터 오픈되는데 심구업 천문도 가지고 했었고, 지금은 만인산 합니다. 만인산. 멋있어요, 만인산. 이렇게까지 전시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여기 가면 만인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기념전에 세워져 놨는데, 이거는 펼쳐져서 윗부분을 보이고 살대, 그러니까 우산대 같은 살대를 안에서 보게끔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해체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산이 우리 관이 5점인가 갖고 있어요. 아마 국내 10점이 채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좋은 곳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만인산 중에 한 점을 저희가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보존과학 총서도 나왔고요, 만인산.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 관심이 있고, 앞으로 아마 2년, 2, 3년 안에는
아마 문화유산 지정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만인산하면 또 저희 박물관이 대표적인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성과들이 다 이제 보존과학 쪽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내고 있습니다. 신구법 전문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보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어린이 체험실 만들어 두 번째 만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전 아이들 같이 오니까 그들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험시설처럼 누가 어떤 분들은 와서 이게 키즈 카페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개념 없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기 컨셉은 기본적으로 어서와 너희들이 보물이야. 이 제목에서 느껴졌듯이 아이들 자체가 소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품의 등록절 잘 밟고 아카이브 등록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놨고 여기는 내년도에 더 확장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게 보존과학 쪽도 좀 더 추가하고 해서 좋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회당 한 30명 정도 입장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회 운영해서 한 180명 정도밖에 못 받아요. 주말에는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리고 평일날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단체 인근에 있는 단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견학이. 그리고 요거는 바로 옆에 이제 우리 놀이터 하는데 이건 올해 연말까지만 이제 운영하고 이 공간을 이제 터서 이제 어린이 체험실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야간 개장 유일하게 야간 개장하는 작년에 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 우리 그 앞에 사각 그 잔디밭이 넓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뭐 등도 갖다 놓고 쉴 수 있게 해놔서 여기서 이렇게 놀 수 있게 좀 해놨어요. 이런 공간이고요. 요게 이제 요번에 할 그 달빛 산책 포스터예요. 네. 호작 야동이라서 요번에 캐디언 뜨니까 저희도 까치하고 뭐 호랑이 걸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썼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작년에 저 신구법 천문도 했던 팝업 전시. 제가 이제 아까 그 타워 수장고 전시가 이제 사라지면서 팝업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 전에 저희가 두 개를 더 했었어요. 복식 전시 하나 하고 사자 문양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 정약용의 그 뭐죠? 갑자기 핫비첩, 예, 핫비첩을 했었고 처음에 딱 한 3, 4주 딱 공개를 했었죠. 진본만.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얘기했지만 그 사자 문양 있는 치마. 그다음에 요게 세 번째가 신구법 전문도. 네 번째가 요게 아까 그 캐나다에서 뭐 전 세계 돌았다는 아마 지구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이제 전시. 요게 지금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 팝업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장품을 다각적으로 잘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게 비슷한 유물들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창하게 하면 어떤 대중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또 빛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상 위험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자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이 수장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애초에 그쪽으로 갔던 게 수장고 부족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유지 비용이라든지 업무의 질적 양적 그런 증가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런 과제들이 쭉 있죠. 계속적으로 개방 수정거란 걸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현재 비공개되고 있는 다른 재질의 것들도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섬유나 지류 같은 건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그냥 수장고에다 그냥 묵혀두기엔 너무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2, 3번이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외부에 공개했을 때 이제 보존과 관련된 부분도 늘 걸리죠. 그래서 보존 쪽에서도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요것도 금속이 많잖아요. 여긴 수장고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에 민감해서 얘가 살짝 녹이 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 처리가
금속 쪽 전문가 투입돼서 처리를 다시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를 줄 것이냐 계속적. 그래서 수장현 전시도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 행사도 만든 거고 그랬던 겁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걸 띄워놓은 거는 그렇다면 이제 파주관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꿈꿔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이 여기 전체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예요. 요 큰 블럭이. 예. 요거는 이제 계획뿐이 이건 용역 보고서 나온 계획일 뿐이에요. 저희 박물관 파주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해일이고 이쪽은 통일동산 특구예요. 너무 일찍 개발해가지고 많이 쇠락해 있죠. 물론 여기에 지금 뮤지엄 헤이라는 미디어 전시 박물관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개발되고 문화단지로 조성될 때 이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하고 올해 다행히 내년도 예산으로 여기 전체 그 심층 계획을 세우는 기본 용역비를 땄어요. 5억 원을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관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한글박물관이 수장고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별적으로 짓게 되면 이런 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크로스처럼 좀 뭔가 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도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요 제일 목 좋은 요 성동사거리 요 입구가 지금 세관부지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전을 좀 시켜야 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예요. 파주시청하고 되게 이게 제일 고민인데 여기를 땅을 이쪽 내부 쪽하고 바꾸든지 막 하는 방법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야 될 벽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만 돼서 전체 맥락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세계에 내놔도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박물관 크로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 꿈꾸고 있고 계속적으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한글박물관 만나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용역을 마치면 그 통으로 해서 아마 예타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잘해서 통과만 된다면 뭐 이것보다 더 정교한 안으로 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좀 조성이 되면 정말 가장 그 입지 조건이 괜찮은 곳, 특히 국제적으로 그런 곳에 정말 우리 한국의 박물관의 아주 대표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그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가서 이제 얼마큼 진행되는가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주역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후배들한테 이걸 좀 던져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기 나오는 8명은 저희 파주관 직원들을 모델로 해서 만든 캐릭터들입니다. 예, 파주관 가시면 곳곳에 영상물에 다 등장을 해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